한 중국인이 프랑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던 한 프랑스 여성이 중국인의 머리채를 잡아버리더니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다며 한 소리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한 대학원에서 도시공학과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리앤느 몽투아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며 양쯔웬이라는 중국인 친구와 알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중국은 대륙에 위치한 큰 나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지 저와 양쯔웬은 닮은 부분들이 꽤 있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양쯔웬이 제 인생의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저는 양쯔웬을 저의 절친이라 여겼고 그녀가 하는 말들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때의 저는 어리석게도 양쯔웬의 거짓 얘기에 깜빡 속아 넘어가고 말았답니다. 양쯔웬의 입에서 나온 대부분의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것은 한국에 대한 말들이었어요. 양쯔웬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빼곡하게 깔려 있다고 했고 또 고작 그런 국가인 주제에 대국인 중국을 질투해서 중국의 문화를 모방하고 심지어는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세상에 설마 그런 끔찍한 민족이 있겠냐며 양쯔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양쯔웬은 어떤 중국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여주더군요. 그 유튜버는 한국인들이 중국인 예탁자인 공자가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복도 사실은 중국의 전통 의상인데 한국의 전통 의상이라 우기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옛부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 자기가 중국 황제의 옷을 입고 한국 시찰을 한번 하고 와야겠다는 소리를 했죠. 그 유튜버의 동영상 밑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그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아두었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말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자 겉만 번지를 한 빈민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원에서 학술 교류 일환으로 대학원생 한 명을 1년간 한국에 보내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말이 있는 네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구나. 한국은 도시공학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 너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교수님의 말을 들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무려 1년이나 한국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하다니요. 저는 혹시 제가 교수님에게 밉보인 일이 있었는지 서둘러 저의 지난 날들을 점검해 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교수님에게 이런 하찮은 취급을 당할 만한 이유는 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고 지금 이 순간 제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양쯔웬을 만나러 학생회관에 갔죠. 그리고 역시나 양쯔웬은 제 마음을 100% 이해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대체 왜 교수님은 너를 한국으로 보내기로 하신 걸까? 한국은 중국 없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국가인데 말이야. 차라리 네가 부유하고 위대한 선진국인 우리 중국으로 보내는 거면 훨씬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그렇게 말하며 양쯔웬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겨 오열했죠. 앞으로 제게 펼쳐질 끔찍한 미래가 너무 두려워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 주변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이상하게도 저희에게 묘한 시선을 보냈지만 당시에 저는 그들이 저를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중국인 양쯔웬의 거짓에 노란하고 있는 멍청한 저를 안타깝게 여기는 동정의 시선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저는 바보같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저는 한국을 단단히 오해한 채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제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제 예상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분명 양쯔회는 한국이 노숙자가 넘쳐나는 가난하고 천박한 국가라고 했는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음은 물론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첫인상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우리 프랑스와 같은 수준, 아니 어쩌면 프랑스를 능가할 정도로 훌륭했고 그날 이후 저는 양쯔웬이 여태껏 제게 주입해온 가짜 정보와 실제 한국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었죠. 며칠 뒤 1년간 학술 교류를 하게 될 한국의 대학원에 처음 나가는 날이 찾아왔고 저는 엄청나게 긴장한 상태로 한국 대학원에 첫 발을 들여놓았어요. 왜냐하면 양쯔웬이 저에게 한국인들은 성격이 너그럽지 못해서 외국인에게 불친절하고 주머니 사정들이 좋지 못하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일상이라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대학원 동기들과 절대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죠.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게 된 한국 친구들은 양쯔웬의 말과 정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한국 친구들의 빼어난 외모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매끈하게 윤이 나는 피부와 좋은 향기가 나는 머릿결, 총명한 눈빛은 물론 반듯한 이목구비와 깨끗하고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까지 그야말로 부치가 좌르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의 어딜 봐도 가난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죠. 게다가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인 제게 불친절하기는커녕 뭐 도와줄 것은 없는지 항상 살뜰하게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바로 핫팩이나 따뜻한 커피를 챙겨주었고 혹시라도 혼자 한국에 오게 된 제가 외로울까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서울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죠.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대학원생들은 영어에 능통해서 영어로 쓰여진 논문이나 외국 원서들을 막힘없이 읽었고 한국에서 개발한 3D 프린터기와 열절단 레이저기, 학습용 드론 등 최첨단 학업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엄청난 연구 결과들을 성취해내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한국 친구들의 IQ가 높기도 하지만 이런 훌륭한 학습 환경이 뒷받침되는 덕분에 한국의 공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볼 때 단 한 번의 막힘없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신세계와 같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의 인터넷 속도가 거북이 수준이라면 한국 인터넷 속도는 치타가 전속력으로 달리는 수준이라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그 쾌감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힘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연구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당연했고요.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은 물론 게임도 세계 최정상을 찍을 만큼 정말 잘한다던데 그게 다 이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덕분인 것 같았어요. 실력의 기술이 더해지니 한국인들이 모든 분야의 정상에서 헐헐 날아다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한국 친구들과 친해져 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친구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그날 저녁 저희는 종로로 향했죠. 종로에는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도 음식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인데 한국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다채로운 음식을 자랑하는 나라더군요. 먼저 저는 찹쌀 꽈배기를 먹어보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프랑스의 빵인 크로와상과 비슷하게 생긴 그 빵은 쫀득쫀득하면서도 달콤한 게 딱 입에 넣는 순간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맛이었어요. 이어서 바로 옆 포장마차에서 파는 호떡도 먹어보았는데 방금 막 만들어서 그런지 바삭바삭함이 생생하게 살아있더군요. 저는 프랑스인이라서 평생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살아왔고 그 때문에 웬만한 다른 나라들의 음식을 먹고는 잘 감탄하지 않는데 한국식 디저트들은 저에게 색다른 맛의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사실 프랑스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타국의 음식이나 문화를 잘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오죽하면 영국의 바로 옆 나라이고, 그 때문에 프랑스인 대부분이 영어를 잘하면서도 외국인과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프랑스어가 영어에 비해 뒤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으니까요. 그런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감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음식이 뛰어나게 맛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빨리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 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더니 저를 빈대떡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은 각종 전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곳이라서 그런지 가게 디자인을 한옥 스타일로 해두었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때는 맛도 맛있지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빈대떡집에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옥 스타일의 가게에서 한국의 전통술과 음식을 먹으니 꼭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기도 하고 절로 흥이 났거든요. 물론 짭조름하고 바삭바삭한 빈대떡과 달달하면서도 톡 쏘는 막걸리의 조화도 일품이었고요. 멋들어진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자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놀다 보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12시가 훌쩍 넘어 있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정신을 놓고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길거리가 우범지대로 변해버리거든요. 소매치기 범위 기승을 부리는 것은 기본이고 무장강도가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한국에 온 뒤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처음이었고 저는 당연히 한국의 밤거리도 프랑스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숙사까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는 우리나라도 아닌데 만약 강력 범죄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며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 제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더군요. 그건 바로 배가 너무 부른데 청계천에 가서 조금 걸으며 소화를 시키고 집에 가자는 것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너희들 지금 제 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무리 취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늦은 밤에 산책을 하자는 소리를 할 수 있냐며 저는 기겁을 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괜찮다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거냐고.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밤거리가 그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밤거리가 안전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한국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며 이렇게 묻더군요. 도심 한복판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끼거나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한국은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도 많고 가로등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고 해도 범죄가 발생할 만한 사각지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환하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더해 한국은 예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서 조직폭력배들의 씨를 말려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서울은 다들 기본 생활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한국 친구들의 말에서는 일체의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고 저는 속는 셈치고 그들과 함께 청계천에 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잠시 후 저는 가슴이 탁 트일 정도로 시원하고 아름다운 청계천과 안전한 서울의 밤거리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한국 친구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청계천에 설치된 조명들은 오색빛을 은은하게 내뿜으며 어두운 밤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형성했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저마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고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느긋하게 산책을 했으며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늦은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기도 했죠. 신기하게도 그들의 얼굴에서는 공포나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이렇게 아늑하고 평화로운 밤을 한국인들은 매일같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렇게 복잡한 심경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인 친구들 중 한 명이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건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기는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자기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자고 가지 않겠냐는 거였죠. 마침 저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고 그렇게 저는 그 친구 혜인이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택시에 탄 혜인이는 기사 아저씨에게 자기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약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프랑스에서는 보통 하층민들이 아파트에 살거든요. 상하수도도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것은 물론이고 쥐와 벌레가 들끓고 각종 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거 공간이 바로 프랑스의 아파트죠. 게다가 전에 양쯔웬도 한국의 아파트는 중국의 아파트와 달리 후줄근하고 수준 낮아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고 악평을 쏟아낸 적이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냥 기숙사에 갈 거라고 후회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혜인이네. 아파트에서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구질구질하다는 양쯔웬의 말과 달리 혜인이네 아파트는 럭셔리 그 자체였어요. 우선 외벽 디자인이 매끈하게 빠져 있고 단지 내부의 분수와 대리석, 소나무, 각종 조형물로 이루어진 공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라기보다는 귀족이 사는 궁전 같다라는 느낌을 주더군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아파트가 외부만 이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내부 공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꾸며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은 기본이고 골프장과 수영장, 어린이 놀이터, 카페까지. 그야말로 이곳은 복합문화 공간이었죠. 한참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아파트를 구경하던 저는 혜인이에게 혹시 더 엄청난 부자였던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깔깔거리고 웃으며 한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많고 심지어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동남아도 고급 아파트는 이런 시설들이 다 있을 텐데 라더군요. 당연히 프랑스 고급 주택계도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저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고 혜인이가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이런 곳에 산다는 건 이게 한국의 기본 생활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대체 그동안 나는 왜 한국이 빈민한 국가라고 생각해온 것인지 또 양쯔회는 내게 왜 그렇게 한국 비하 발언을 해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죠. 제 표정이 굳어지자 혜인이는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사실 프랑스에서 친하게 지냈던 중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대해 알려준 것들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혜인이는 그 중국 친구가 제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다며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모조리 중국의 것이라거나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거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등 괴상한 주장을 하곤 해. 하지만 그건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탄론할 거짓말에 불과하지. 먼저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어도 중국의 속국이 되었던 적은 없어. 그리고 한국의 조상들은 옛부터 중국과 한국의 문화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왔지. 예를 들어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우리나라 말과 중국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훈민정음의 첫 장부터 정확하게 밝히셨어. 한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다른 나라의 것들과 구분짓고 온전히 지켜낸 이유는 한국 문화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혜인이는 그와 반대로 중국인들은 자국의 문화를 제 손으로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과거 중국이 서양 열강에 침략당하던 시절,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하다고 여겼고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건 바로 중국의 문화를 남김없이 없애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짓이었죠. 그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현재 중국에는 남아있는 문화 자산이 없고 그 때문에 한국의 훌륭한 문화에 군침을 흘리며
무지성으로 중국 주변국의 문화는 모조리 다 중국 것이다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를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 중국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국민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고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이런 중국의 행태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대체로 무시를 하는 편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의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면에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가 주입하는 망상에 가까운 내용들을 고지고대로 믿으며 세뇌당하고 있죠. 그 이유는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잘것없는 실체를 숨기기 위해 인터넷을 검열하고 조작된 가짜 자료들을 대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중국인들 중에는 아직도 문맹인 사람들도 많고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정보의 정확성을 판가름할 능력도 없다고 했죠. 결국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을 동경하며 여전히 석기시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전 세계의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었어요. 혜인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엄청난 충격에 뇌가 정지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양지웬의 거짓말에 바보같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하고 화가 났죠. 물론 양지웬도 중국 정부에게 세뇌당한 피해자에 불과하지만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지웬 같은 중국인들 때문에 지금도 한국은 세계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비난을 듣고 있을 테고, 한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야욕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은 저열한 국가라는 양지웬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린 저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혜인이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기로 했어요.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한국같이 수준 낮은 나라에 오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어. 실제 한국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발전된 훌륭한 나라인데 말이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한국을 오해하고 멋대로 과소평가했던 거.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한국은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의 모든 국가들보다 뛰어난 인프라를 가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야. 잠시라도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중국인들의 얕은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을게. 혜인이는 너그럽게 제 사과를 받아주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편히 행복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갔답니다.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젓가락질을 멈출 수 없는 불닭 볶음면도 먹고, 세상에서 제일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탄하고, 쾌활하고 상냥한 한국 친구들과 악취 없는 한강공원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군요. 한국에서 지내며 저는 프랑스에서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제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 다시 한번 한국에서 지내고 싶을 정도로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좋았답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안고 프랑스로 돌아갈 짐을 챙기며 저는 문득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양쯔웬이 떠올랐어요. 대체 그 중국 여자애는 왜 제게 그런 몹쓸 거짓말을 한 것이며 아직도 그런 허무맹랑한 말들을 퍼뜨리고 다니는지 궁금했죠. 그러다가 이대로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짓말쟁이 양쯔웬에게 제대로 참교육을 해주려면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저는 결국 비행기 티켓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새로 구입한 티켓은 중국을 경유하여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며칠 뒤 저는 양쯔웬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인류 선진국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양쯔웬에게 완벽하게 속고 있었음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양쯔웬이 묘사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 대자로 놓은 노숙자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끔찍한 악취도 풍겨오고 있었어요. 사실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도 특유의 악취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더군요. 그건 마치 콧구멍을 뚫고 뇌를 찌르는 듯한 생애 처음으로 겪어보는 최악의 냄새였어요. 게다가 중국의 건물들은 거치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전혀 없더군요.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충격적이게도 실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건물 붕괴의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국가들 중 하나였어요. 2009년 상하이에서 건물이 무너져 10명이 사망했고 2022년에는 후난성의 주상복합 건물이 무너져 무려 52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당시 격리시설로 사용되던 7층짜리 호텔은 붕괴 조짐을 보인 지 단 2초 만에 폭삭 무너져 버리기도 했죠. 심지어 현재 중국의 주거용 건물 중 무려 6억 채가 공실로 비어 있다고 해요. 이건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는 것을 뜻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가 중국이라던 양쯔완의 주장과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표였죠. 6억 채의 공실이라 웬만한 국가 사람들이 가서 살아도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거짓말쟁이 양쯔완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중국의 참담한 모습을 카메라에 모조리 담았어요. 이 사진과 영상들을 증거로 들고 가서 양쯔완에게 따질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양쯔완을 참교육할 기회는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찾아왔답니다. 프랑스 대학원에 복귀한 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자연스럽게 양쯔완을 발견할 수 있더군요. 양쯔완은 여전히 그 특유의 듣기 싫은 커다란 목소리로 프랑스 대학원 사람들에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위대한 중국이 키워준 나라야. 한국에서 뛰어난 인물들의 조상을 살펴보잖아. 그럼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든. 다시 말해 한국의 근본은 우리 중국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원래 한국은 가난하고 냄새나고 무식한 사람들만 바글거리는 열등한 국가였는데 중국이 안쓰럽게 여겨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그런데 이 은혜도 모르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감사하기는커녕 중국의 전통 문화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고 중국의 모든 것을 모방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양쯔완이 또 다른 거짓말을 가려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쯔완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러자 양쯔완은 누구냐고 소리치며 뒤를 돌아보더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버리더군요. 잔뜩 당황한 얼굴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묻는 양쯔완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듣고 있자니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뭐 한국이 중국을 모방해? 야, 사기를 칠 거면 좀 말이나 되는 내용을 가지고 와야지. 잘 나가는 한국이. 대체 뭐가 아쉬워서 후진국 중국을 모방하겠냐? 그 반대라면 모를까? 한국의 선진 문화를 모조리 카피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훔치려고 하는 것은 열등한 중국인들이 하는 짓이잖아. 제 말이 끝나자 양쯔완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뭐야? 그럼 그동안 양쯔완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선동하고 다닌 거야? 중국인들 인성 안 좋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로 수준 떨어지는 줄은 몰랐네. 라며 웅성거렸죠. 그러자 양쯔완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뜬금없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마리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국이 후진국이라니 중국은 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강대국이라고 상식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땅 크기 차이가 얼만데 한국이 중국보다 잘 산다는 게 말이 되니? 역시나 양쯔완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저는 이때를 대비해 중국에서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허름하고 낙후된 건물들과 길거리를 가득 채운 노숙자들까지 중국의 실체를 마주한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제가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올 줄 예상 못했던 양쯔완은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이라도 두른 것인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거짓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이건 한국인들이 조작해서 만든 가짜 사진들이야. 진짜 중국은 이렇게 후지지 않다고. 우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란 말이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우겨대기만 하는 양쯔완의 모습은 이제 안쓰럽기까지 했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냥 한국이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해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죠. 그러자 양쯔완은 당장이라도 얼굴이 터질 것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니 자기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 일단 화장실에 가겠다며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의 학생들은 가서 영영 돌아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양쯔완을 조롱했고, 그날 이후 양쯔완은 대학원에서 모습을 감춰버렸답니다. 참으로 비참한 거짓말쟁이의 최후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양쯔완은 저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고, 그 때문에 한국을 오해하고 있던 친구들이 꽤 있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괜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한국인들이 정말 안 됐다고 느껴졌고,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원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하나 업로드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최근 중국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나는 한국에 실제로 거주해 본 사람으로서 이를 바로잡고 싶어. 그래서 한국 바로알기 동아리를 만들었어. 혹시 한국의 선진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 줘. 한국은 콧대 높은 우리 프랑스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단한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소중한 한국이 중국의 거짓 선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인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저희 한국을 이렇게나 사랑하고 관심을 준다니 좋은 일이네요. 자, 오늘 사연 그럼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앞으로 여우튜브2는 한마루 씨의 나레이션으로 진행됩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